현 정부도 그렇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다양하게 펼치려고 애를 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이지 못해서 그런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인구 절벽은 심화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 2세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결국 국가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일단 인구수가 어느 정도 돼야 그 저력들이 모여서 국가의 힘이 되는 건데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좋은 어떤 한글이라는 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언어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구수가 1억 미만인 그런 민족의 언어는 결국은 소멸되고 만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소름 끼쳤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인구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 수 이상이 됐을 때 국가 경쟁력이나 국력이 보장된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이를 많이 갖고 싶어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해결할 때는 찔끔찔끔할 게 아니라 파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러면 공직자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 특별 승진 제도도 좀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제공 같은 거. 우리 주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네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하되 좀 융자도 좀 잘해주고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아이들과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혜택을 줄 때 결국은 그런 정책은 먹히게 되는 겁니다. 또 특히 교육도요. 이제 우리 고교 무상교육까지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대학 교육까지 그들에게는 큰 혜택을 준다. 뭐 무료면 더 좋고요. 이게 불가능할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대학 교육도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못할 건 없죠. 다만 국가의 재화가 확보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정책의 어떤 문제고요. 어떤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정 국가 차원에서 그 재화를 쌓아서 결국 이런 아이들 또 다가구 다자녀 아이들 그런 가정에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면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고 그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으로 결국 승화돼서 그만큼 우리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있는 돈을 그냥 막 풀어헤치는 포퓰리즘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이 좀 필요하다. 특히나 우리가 조밀하게 정책적으로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사회활동을 못한다든가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현행 지금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돌봄 교실입니다. 이 돌봄 교실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힘들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별도의 학교처럼 운영을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후배가 교장으로 있는 어느 초등학교를 잠깐 지나가다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방학 중인데도요.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들인데 그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 학교 관할 그 구청장님이 아주 그 마인드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다 시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인건비까지 하고 사람들 채용해 주니까 학교에서는 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들여다보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은 몇 명 안 되는데도요. 네 분인가 다섯 분이 나와서 방학인데도 말이죠.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신 걸 봤어요. 물론 그분들에게 무료 봉사를 하면 할까요? 그건 아니죠. 충분한 대우를 해드리니까 그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젠 뭐 무료 봉사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맡아서 가능하면 긴 시간 동안 맡아줌으로 인해서 어머님들이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 크는 동안은 걱정 없이 저녁에 데려가서 잠만 재워서 보내주면 다 먹는 거, 배우는 거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면 큰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기회에 또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인가요? 제가 장학사가 될 때 처음으로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죠. 그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학교에. 첫 그 사례입니다. 2001년도가. 근데 그게 20년이 지난 지금도요. 유명무실한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법으로도 돼 있어요. 뭐 법에 있다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초중등교육법에도 돼 있고 시행령에도 돼 있잖아요. 28조, 54조 말이죠. 저는 그 업무 담당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의 책무인데 이것이 겉돌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 잊지 못하는 것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 그 책임 지도를 하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우선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기초학력 부진하라고 되는 것이 무슨 낙인 효과처럼 받아들이고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 아이를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면 국가가 해주는 건데 돈을 더 들여서 전학을 가겠다고 막 그런 정말 어찌 보면 참 그 부모들도 너무 가식적이고요. 내 아이가 공부 못하면 잘하게 도와줘야지 그것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거 말이 됩니까? 그 솔직하지 못한 부모들이죠. 또 어느 학교 교장은 우리 학교 기초학력 부진 애가 하나도 없대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펴는 교장도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죠. 이미 뭐 거의 뭐 돌아가실 때 된 연령이니까요. 웃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미진한 예산이지만 이제 그때 시작한 게 이제 그 지도를 시작한 게 지금까지도 그게 좀 획기적으로 발전을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또 내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참 나름대로 좋게 봤던 어떤 교수 한 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갑자기 되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결국 교수님이었으니까 교육위로 갈 것도 같고 그러니까 언제 한번 내가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인사를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국회에 들어가면 기초학력 부진 학생 책임지도를 확실하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요.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실제로는 그게 되지 않았죠. 되지 않고 결국 그분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 유력 인사들하고 사진이나 찍고 말이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정말 그분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유력 인사들과 맨날 사진 찍는 거나 보이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 책임지도라는 건 한 번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좀 다시 이제 또 관계당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분이 나름대로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이 복지잖아요. 예. 진짜 자기가 살아가는데 계산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그 아이가 제대로 경제활동도 하고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진정한 먹이는 것보다 더 큰 복지죠. 그래서 결국 교육이 복지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에게만 모든 부담을 줘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초등 과정만이라도 학교에서 결국은 아이들을 맡아주는 것 플러스 바로 기초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것을 좀 나눠가지고 말이죠. 이것까지 해준다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만족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죠? 특히 젊은 어머님들은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사회활동하고 뭔가 그 돈도 벌고 이러기 바빠 죽겠는데 와서 아이들 교육까지 시켜준다?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해서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그럼 안전 문제도 되죠. 또 급식 문제도 해결되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구분을 해서 결국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제대로 배려해 준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능력도 안 되는데 학원을 보내요, 엄마들이. 왜? 학원을 보내야 엄마가 뭔가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돈 버리고 아이들 공부를 싫어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비 문제도 맨날 얘기를 하는데요. 필요한 아이에겐 사교육도 필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결국 누군가가 아이를 돌봐주면 효과가 있다. 그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유튜브에서. 그래서 결국 그 역할을 학교에서 해주자는 겁니다. 공적인 기관, 학교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젊은 엄마들도 아기를 하나라도 더 낳고 싶고 또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 맞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결국은 부모님들도 좀 부담이 좀 덜해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어렸을 때 그 아이를 돌봐주는 게 제일 부담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부모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이 요즘 젊은 세대들, 특히 MZ세대인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내가 꼭 결혼을 해야 되나, 아기를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차제에 또 강조 말씀드린다면 어떤 사연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양부모가 다 있는 아이와 똑같이 아무런 차별 없이 국가가 길러주고 교육까지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봄 교실 쪽에 맞춰서 젊은 엄마들이 자기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초학력 진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가르쳐주는 것까지 국가가 나서서 해준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그 사교육비 문제도요, 공교육이 잘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교육 내실화가 바로 결국 이 사교육 대책의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죠. 알면서도 하질 못해요. 그리고 또 사교육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사교육은 결국 우리 공교육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는 보완, 그런 어떤 보완 기제로 봐야 되죠. 그래서 같이 함께 가야 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잘 지켜가면서 가면 그것도 도움이 된다. 지식산업이잖아요. 네. 그것을 무조건 이렇게 죄악시하는 것도 참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균형 잡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공교육의 틀 안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그것이 모자라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하면 이제 사교육계에도 신세를 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돌봄 교실을 통해서 우리 젊은 엄마들에게 시간을 좀 허하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산 장려 정책의 키다,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